강의 들으셨던 분, 안 들으셨던 분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 연결할 테니 나머지는 들으셨고. 이게 그 화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1차 강의 때 강조했던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해주는 그 화법까지 반드시 끝내고 나서 본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차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해주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고객의 팩트라든가 아니면 나에 대한 더 깊은 소개라든가 혹은 그거와 맞물려서 연결되는 기본적인 가클로징 그리고 거절 처리, 선거절 처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차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1차 강의를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꼭 듣고 2차 강의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1차 강의 때 말씀드렸던 설명을 드렸던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완벽하게 비교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재테크 vs 이 자산관리, 재무설계를 비교를 해주고 자산관리는 첫 번째 뭐다? 기성복과 맞춤복 중에 맞춤복이고 100m 달리기가 마라톤 중에 뭐다? 마라톤이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한테 목표를 결정을 해주고 결정한 목표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계획, 즉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자산관리라면 맞춤복, 마라톤, 목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목적 정해주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산관리라면 지금부터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 어떤 자산관리 상담을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상대방이 동의하겠죠? 아, 네. 이 정도면은 정말 자산관리라는 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라는 확답을 듣고 나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이 재테크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다. 정말 내용이 쉽고 제가 지금부터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 2가지를 제가 약속드리고 본상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2가지의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 그동안 경제랑 금융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셨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하고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고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갈 거다. 이 약속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상담을 하는 것 중에 경제나 금융 분야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을 하셔도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 1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제가 알고 있는 경제, 금융 분야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고 어떠한 질문에도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들으셔도 좋습니다라는 2가지의 약속을 하고 2가지의 약속을 제가 지켰다라면 예를 들어 뭐 여기 남재가 제 고객이었다 그러면은 우리 남재씨도 저한테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다 듣고 나서 만족스러우셨다라면 소개를 꼭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미리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항상 1차 강의 때도 강조했지만 우리 일은 기본적으로 내가 소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추가 계약을 고객이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객한테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소개 요청은 계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계약은 못 받아도 소개는 무조건 요청하고 오는 거예요. 소개는 특별한 어떤 소개 화법도 많아요. 근데 소개받는 거는 나중에 제가 특강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는 정말 요청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 요청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자, 요렇게 이제 재테크와 재무설계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고 딱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저도 근데 뭐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소에 제가 하는 RP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저는 RP를 좀 다 다르게 해요. 이제 뭐 직업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컨택을 통해서 이 사람 파악한 다음에 본 RP는 똑같은데 말이나 아니면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을 그 사람한테 좀 맞춰서 사용을 해요. 더 공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A4 용지에다가 저는 백지설계라니까 A4 용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3층 석탑.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RP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RP 중에 화법 중에 지인, 소개 그리고 DB 다 쓸 수 있는 RP예요.
누굴 만나든 ERP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대표를 만나든 아니면 사회초년생을 만나든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든 다 통해요. 이거는 제가 진짜 8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게 항상 써본 건데 다 통합니다. 다 통해. 자, 다 통해요. 자, 이렇게 3층 석탑을 딱 그립니다. 그냥 A4용지에다가 3층 석탑 그려요. 그리고 옆에다가 내가 미리 받아놓은 팩트 있죠. 재테크 재무설계 할 때 내가 만약에 팩트 받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급여가 300이고 만약에 지출이 150이고 은행 적금을 한 100 정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50만 원은 뭐에 쓴다고 할까요? 50만 원은 뭐 그냥 비상금 CMA에 넣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팩트를 받았어요. 50만 원. 그리고 나서 이 종이를 옆에다가 둔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3층 석탑을 딱 그립니다. 1차 강의가 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렇게 3층 석탑 그리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남재씨, 재테크는요. 재테크를 잘하려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의아해하겠죠. 이게 뭔 소리야? 자, 좀 의아하시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만 재테크를 하면 절대 막 강남에 있는 부자나 건물주 못 돼도 일반적으로 200에서 300을 버는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3층 석탑 저축만 할 수 있으면 절대 중상층 밑의 삶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이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저축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3층 석탑을 그려놓고 3층 석탑 저축만 할 줄 아시면 이렇게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라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뭔지 궁금하시겠죠? 자,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층, 2층, 3층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금융기관이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재승씨, 우리나라에 금융기관이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틀리셔도 좋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틀리셔도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틀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긴다. 그럼 먼저 그냥 치고 말해주면 돼요. 10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0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333 법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오늘 딱 2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점, 왜 당신에게 재무설계가 필요한지와 이 333 재테크 방법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2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아마 지금 오늘 재승씨의 친구들 모임이나 어떤 기타 모임이나 회사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재승씨가 제일 재테크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칭찬도 해주고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너가 나한테 상담을 받으면 실제로 굉장히 유익할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당당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작업이에요. 세뇌시키는 작업. 자, 333 법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1층, 2층, 3층, 3이죠. 금융기관 전 세계에 딱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니까. 자, 첫 번째, 은행 적금 어디서 가입하셨어요? 은행 적금 어디서 가입하셨어요? 은행에서 가입하셨죠. CMA 어디서 만드셨어요? 새마을금고? 네. 자, 증권사에서 만드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보험사가 있습니다. 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있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자산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은다 그랬죠? 언제, 어디에, 얼만큼. 그 중에서 언제가 뭐예요? 언제, 어디에, 얼만큼? 우리가 20년 뒤에 자녀가 대학 갈 때 주택 마련할 때 얘기를 다 제가 1차 강의 때 화법으로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그럼 단기는 뭐죠? 내 인생에 가까운 거, 짧은 거? 짧은 거, 먼 거? 짧은 거겠죠. 그리고 중기는 중간에 있는 거고 장기는 내 인생에 멀리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대출 없이 내 집을 산다거나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대학 보낼 때 쓰는 억 단위의 목돈. 단기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면 3년, 4년 안에 결혼하실 수 있으니까 결혼자금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정한 인생의 5대 자금이 첫 번째 결혼자금, 두 번째 자녀 양육 교육자금, 세 번째
주택 마련 자금, 네 번째 노후 자금, 다섯 번째 비상 자금. 이거는 내 자녀가 결혼할 때 내가 보태서 써주는 돈이라든가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어떤 장례 자금 같은 것들, 혹은 내 자동차를 바꾸는 1,000만 원 단위의 시드머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약 95% 이상은 무조건 인생의 5대 자금을 씁니다. 무조건 써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고객분들이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보장 DB가 아니면. 그렇죠? 재무 DB라면 우리 평균 연령대가 낮으니까. 그러면 정말 재밌는 게 이 인생의 5대 자금 중에서 만약에 20대 후반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에 3년에서 5년 안에 오는, 내가 3년에서 5년 안에 쓰는 돈은 인생의 5대 자금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결혼 자금밖에 없죠. 자녀 양육 교육 자금, 주택 마련 자금, 노후 자금 이런 것들은 다 내 인생의 10년, 15년 이후에 오는 자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단기적인 가장 5개 중에 가장 돈이 안 드는 노후 자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결혼 자금을 위해서 이 사회초년생들의 대부분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5대 자금에서 만약에 10억이 든다. 근데 결혼 자금으로 5천이 들고 나머지가 9억 5천이 든다라면 당연히 5천만 원 모으는 목돈 플랜과 9억 5천만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목돈 플랜은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중장기 재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재밌네요. 1층, 2층, 3층, 3. 은행, 증권사, 보험사, 3. 단기, 중기, 장기, 3. 333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333 법칙이고 각각의 층마다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층마다 담당하는 재테크의 시기가 다릅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RP예요. 정말 쉽게.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3층 석탑을 완성시키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오늘부터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될 건데 이 3층 석탑을 멀리서 지켜봤을 때 꼭대기층이 먼저 보일까요? 아니면 1층이 먼저 보일까요? 63빌딩 가보셨어요? 63빌딩 멀리서 내가 63빌딩이 만약에 내 인생의 한 70km 지점 위에 앞에 있다라면 63빌딩이 1층이 먼저 보일까요? 당연히 꼭대기층이 먼저 보일까요? 당연히 꼭대기층이 먼저 보이겠죠. 실제로 높기도 하지만 사람은 나한테 가장 가까워 보이는 것을 내가 가장 먼저 바라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재테크 실수에서도 우리가 나타나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지훈 씨가 내 인생의 목표로 잡아야 되는 3층 석탑을 멀리서 지켜봤을 때 당연히 3층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층이고 여기는 1층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층 없이 2층을 만들 수 있나요? 1층 없이 2층을 만들 수 있나요? 2층 없이 3층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지금 제가 A4 용지 한 장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다가 남재씨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나요? 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집을 지어보세요. 지을까요? 네, 한번 집을 지어보세요. 어떻게 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면 남자가 이제 그린 건데 집을 그리라 그러면 지붕부터 그려요. 진짜 100명 중에 95명 이상. 근데 집을 지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둥부터 보통은 이렇게 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를 우리가 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1층부터 2층, 3층을 우리가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테크 석탑을 우리는 지어 나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재테크를 3층부터 세우면 안 돼요. 반드시 기둥을 세우고 이 재테크 석탑을 유지하는 게 나 자신이니까 1층부터 탄탄하게 만들고 나서 2층을 짓고 3층을 짓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것 같은 이 3층만 강조하고 3층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간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1층, 2층, 3층을 각각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어딘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것만 우리가 마스터를 하면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뭘 찾아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딱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층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층이죠. 가장 멀리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층이에요. 3층이. 자, 그러면 짧은 거, 중간, 먼 거 중에 3층이 담당하는 이 기간이 어딜까요? 단기, 중기, 장기 중에. 단기입니다. 네. 당연히 단기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장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알려주면 돼요.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금융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고객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설명해주고 내용 정리 한번 해주고 또 10분 설명해주고 내용 정리 한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고객을 좀 내가 천천히 상담을 유도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1차 재테크 자산관리 RP를 보여줌으로써 이 고객의 귀를 내가 딱 열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내용은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주세요. 강조할 것만 강조하고. 자, 3층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거 당연히 단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어딜까요? 중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어딜까요? 장기예요. 고객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냥 고객한테 직접 나오게끔 답을 유도를 해주세요. 고객한테 직접. 그럼 고객도 정답을 맞춰가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나도 뭔가 배워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3층은 단기, 2층은 중기, 1층은 장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왜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재테크를 나눠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되죠? 내가 단기적으로 쓸 돈, 중기적으로 쓸 돈, 장기적으로 쓸 돈. 1차 화법 재테크 자산관리 비교 설명해 줄 때도 자연스럽게 장기 재테크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3층 석탑 과정에서도 제가 2번, 3번 정도 장기 재테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장기 재테크를 판매를 해야 내가 돈을 벌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장기 재테크가 아니면 어떻게 억 단위의 돈을 모으겠어요. 자, 그래서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기둥이라고만 써주세요. 기둥. 네, 기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보장 상담을 하고 저축 플랜을 받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축 플랜을 받고 보장을 받는 건 진짜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5분이면 받아요. 5분. 네, 5분.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이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졌네요. 1층, 2층, 3층, 단기, 중기, 장기. 그러면 이제 어디가 어떤 상품으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는 어디서 다룰까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어디서 다룰까요? 단기 재테크는? 네, 은행에서만 다룹니다. 이 정도면 고객도 다 알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중기 재테크는 어디서 다룰까요? 증권사. 네. 자, 그리고 장기 재테크는 어디서 다룰까요? 어디서 다룰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 답변들이 막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아예 그냥 확신을 주세요. 자, 장기 재테크는 전부 다 100% 보험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이런 멘트를 쳐줘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영준 씨가 암 걸렸을 때 무슨 암 진단금 3천만 원 나오고 나중에 아프게 됐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실손보험 청구하고 지금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보험사지? 보험은 내가 암 걸렸을 때 진단금 받고 병원 갔을 때 내가 그 치료비에 대해서 실손보험 받고 그런 게 보험 아니에요? 전 보험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보험 아니에요? 근데 왜 저는 재테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 얘기를 제가 왜 꺼낼까요? 이게 뭐냐?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잘못된 편견을 여기서부터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품 얘기를 꺼내기 전에. 상품 얘기를 꺼내고 나서 이거는 종신보험이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면은 빠르면 그날, 늦어도 아마 한 3, 4일 이내로 다시 반문 옵니다. 제가 이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거절이에요. 자, 저는 재테크 얘기하고 있는데 보험 얘기를 왜 꺼낼까요? 월급 받으시는 것 중에 4대 보험 떼시죠. 그 중에 국민연금 있지 않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뭐예요?
국민연금 적금인가요? 국민연금 주식인가요? 국민연금 ELS인가요? 국민연금 뭐죠? 국민연금 무슨 공단이죠? 같이 네이버 들어가서 쳐주세요. 국민연금 보험공단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금이라는 게 아니 지금 금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원씩 은행 적금을 해도 이자가 1년 이자가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입해서 20년 내면 나중에 30년, 40년 동안 150만 원, 200만 원씩 나한테 매달 주는 게 그게 연금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은행 적금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이자를 훨씬 더 오랜 기간 주는데 왜 보험일까요? 왜 보험일까요?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과 편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건 전부 다 보험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내가 준비한 시점에 아주 높은 금리를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은 종신보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품 설명할 때 또 한 번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에 대한 건데 내가 어딘가 한 번 들어본 얘기는 나한테 익숙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언젠간 한 번 들어본 얘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톡톡 건드려주는 거예요. 톡톡 이렇게. 그래야 클로징률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인식을 간단하게 부셔줘야 돼요. 그리고 영상도 있어요. 영상 같은 거 자료 보여주면 되죠. 뭐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국민연금 이렇게 보험 해가지고 가입하는 서류 그런 거 보여주면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333이 완성이 됐습니다. 1층, 2층, 3층, 단기, 중기, 장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네. 그럼 얘네들이 왜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다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때도 또 재밌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유준이 같은 경우에는 군인 출신이니까 지금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디서 근무하세요? 육군이요. 육군이요. 그럼 공군과 해군은 왜 있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이건 누구한테는 다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무슨 뭐 삼성전자에 다닌다. 그럼 삼성에는 삼성전자, 물산, 삼성 뭐 엔지니어링 왜 그렇게 삼성에도 계열사가 많을까요?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단기적으로 할 재테크, 중기적으로 할 재테크, 장기적으로 할 재테크의 담당 기간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마스터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은행부터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은행에 일단 단기니까 기간부터 저축 기간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저축은 길게 잡아도 1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년에서 3년까지 저축을 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는 어떤 적금이라든가 예금 등을 아무리 잘 활용해 봤자 내가 3년까지밖에 활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납입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은행을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재테크는 최대가 3년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는 3년부터 5년이고요. 장기는 몇 년부터 몇 년일까요? 5년부터 평생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돈을 납입한다는 게 아니고 평생토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인생의 5대 자금 중에 내 인생에 5년 안에 오는 거는 결혼자금 밖에 없다 지금. 그러면 결혼자금은 당연히 은행, 증권사 등에서 모아야 되는 게 맞고 그 위의 자금은 증권사 혹은 보험사에서 모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인식을 계속 우리가 심어주고 자 그러면 일단 특징부터 볼게요. 은행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이건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돈을 법니다. 예대마진.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 그럼 그런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은행에 적금 맡기면 1%밖에 못 받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 막 4%, 5%로 4배, 5배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은행의 실제로 기원이 고리대금업이에요. 대부업이라고 하죠. 대부업. 그러면은 은행이 굉장히 안전할까요? 아니면 안전하지 못할까요? 물론 1금융권은 굉장히 안전하겠지만 0.몇% 금리를 더 받겠다고 2금융권을 선택하는 건 좀 약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33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친구분 A가 33억이 있고 우리 뭐 치호 씨가 33억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현금으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은행에 맡기겠죠. 우리가 은행에 맡기겠죠. 그럼 은행에 100억이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맞죠? 근데 실제로 은행에는 30억밖에 없습니다. 왜? 고객에 유치된 돈으로 대출을 해주니까. 근데 갑자기 시중에 이 상호저축은행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뺄까요? 안 뺄까요? 당연히 빼겠죠. 근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BR입니다. BR. 뱅크런. 은행이 도망가 버린다. 실제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많은 이금융권 저축은행이 망했죠.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가 있어. 아, 예금자 보호법이 되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15년 전, 20년 전에 IMF 때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 이금융권에 돈 맡긴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아직도 돈을 다 못 찾았어요.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도 2개, 3개 정도로 내가 분산해서 저축이나 적금을 하는 것들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좀 억울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은행 적금 맡기면 1%인데 나중에 대출 받을 때는 4%.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서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서 은행에서 우리가 1%로 대출을 받고 내가 가입한 어떤 재테크에서 나한테 죽을 때까지 3%, 4%를 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행한테 당했던 것처럼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높은 이자를 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1%를 대출을 받고 내가 가입한 어떤 상품에서 4%를 영원히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생기는 이자를 은행의 빚 1%를 갚고 나머지 3%는 내가 사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지금 준비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게 근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나? 만약에 그러면 그런 게 우리 도훈 씨한테만 누군가 그런 혜택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클로지 계속. 왜냐면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런 거니까. 하지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미지수겠죠.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은행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는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거.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은행에 있는 모든 상품은 단리의 과세입니다. 단리의 과세. 그리고 나서 단리의 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좋냐? 2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단리와 복리를 비교해줘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고 은행 적금계산법을 무조건 알려주셔야 돼요. 아직도 은행 적금계산법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것만 얘기를 해줘도 좀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당연한 건데 고객들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뭘로 보여줘야 된다? 수치로 보여줘야 된다. 수치로. 어떻게? 지금 은행 적금 100만 원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은행 적금을 하고 있는 그 기준 금액대로 보여주는 게 최고 좋아요. 공감할 수 있게. 지금 은행 적금 100만 원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0.5% 또 비컷 당해가지고 0.75%고 앞으로 계속 제로 금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1%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100만 원씩 1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원금 1200에 1%니까 12만 원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자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조금 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금을 뗀다라고 얘기해요. 세금도 떼는 게 맞는데 15.4%의 세금을 떼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은행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금을 제외한 모든 적금이나 월납식 저축은 단리계산법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가입한 은행 금리의 절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설명해 준다? 그게 뭐냐면 하면서 2020년 1월 달에 내가 100만 원을 가입했고 1년 만기 적금이고 1%예요. 2021년도 1월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넣은 100만 원은 은행에 머무는 기간인 1년 동안 1%를 주기 때문에 1% 다 나오겠죠. 근데
2020년 2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은 은행에 11개월밖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은 1%의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를 주죠? 한 0.9%를 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은 6개월밖에 머물지 않죠. 그럼 1%가 아니라 0.5%? 그러면은 마지막 달에 넣은 2021년도 1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자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좀 목소리 높여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1% 어차피 근데 은행 적금은 원금 모으는 개념이지 이자 받으시려고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 내가 100만 원씩 열심히 죽을 때까지 그냥 1년 내내 열심히 1%짜리 적금을 가입해봤자 이자가 한 5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한 6개월 차에 나 열심히 돈 모으고 있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족발이나 한번 먹어야겠다 해서 족발 먹는 순간 이자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렇게 족발을 1년에 2번만 먹으면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재테크의 2원칙. 재테크의 첫 번째는 뭐다? 내가 잠을 자거나 놀고 있거나 여행을 가고 있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돈을 만드는 개념이라면 A가 10만 원 주고 B가 100만 원 주고 C가 1000만 원 준다? 그럼 우리 뭘 선택하면 돼요? C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재테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을 모으는 개념입니다. 왜? 재테크의 1원칙은 내가 만든 원금으로 이자를 불려낼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는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안전하게 주는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재테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재테크를 안 하고 계신 거죠. 단순히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테크라는 게 어떤 대학을 나와야 어떤 연봉 이상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범하게 할 수 있는데 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자, 그래서 오늘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요. 지금 100만 원씩 은행 적금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년 이자 5만 원. 그러면 10년 동안 은행 적금 해봤자 50만 원. 100년 동안 해봤자 500만 원. 1000년을 해야 5천만 원이에요. 1000년. 1000년이면 언제야?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 적금을 했어야 1000만 원 돈을 만들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5만 원씩 1년 동안 5만 원, 10년 동안 50만 원. 오늘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남재 씨가 하고 있는 이 적금 1년에 이자 5만 원 준다. 그렇게 10년 이자 받아봤자 50이고 100년 받아도 500만 원이에요. 오늘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대문짝만 하나 있습니다. 자, 100만 원 해봤자 5만 원, 10년 해봤자 50만 원, 100년 해봤자 500만 원. 근데 만약에 내가 20년 만에 이자를 한 3천, 4천 만들 수 있는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은행 적금 1000년 이자를 20년 만에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은행에 있는 모든 상품은 단리의 뭐다? 과세다. 과세. 과세는 뭐냐면 이자를 떼는 건데 원금에서 뗄까요? 아니면 이자에서 뗄까요? 세금을 떼는 건데 이자에서만. 근데 여기서는 원금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얘기해주면 되겠죠. 모든 세금은 이자에서만 떼는. 근데 은행에서는 비과세, 즉 세금을 안 떼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왜? 이자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자가 5천만 원인데 거기서 15.4% 아니 종합소득과세 구간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38%를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20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이자 5천만 원에서 거기서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은행의 특징은 뭐다? 무조건 단리의 과세다. 그리고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는 예대마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재테크의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금리 역전 현상에 투자해야 됩니다. 금리 역전 현상은 뭐다? 우리나라의 금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금리가 역전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금리는 1%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금리는 죽을 때까지 3%라면 어떨까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은행은 단기적인 목돈을 모으는 데 좋습니다. 왜? 언제 해지해도 원금에 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5대 자금 중에 결혼 자금이나 내 인생의 3년 안에 올 자금, 4년, 5년 안에 올 자금은 은행에서 지금처럼 모으시면 되는데 은행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만 하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의 특징은 이렇게 계속 짚어주셔야 돼요. 달리의 과세다. 달리는 뭐고? 달리 계산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은행 적금 100만 원 해봤자 이자 얼마 나온다? 5만 원 나온다. 오늘 다 까먹으셔도 좋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10년이면 50이고 100년이면 500입니다. 네. 만약에 최근에 내가 사고 싶어서 100만 원짜리 뭘 샀다라면 은행 적금 30년치 이자를 다 쓰신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죠. 하지만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내 인생의 단기적인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이것만 기억을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중기는 증권사에서 하는데 증권사의 특징은 뭐냐면 유일하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뭐가 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즉 그냥 내가 차분차분하게 돈을 쌓아가는 구조가 아니고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모아도 20년 뒤에 경제 위기가 지금처럼 뭐 코로나나 뭐 이런 팬데믹이 닥치면 마이너스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들은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이미 자산을 모아두신 분들이 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필수 목적 자금이 아닌 자산으로. 근데 지금 우리 뭐 남재 씨는 필수 목적 자산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부터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1, 2%의 수익을 더 보자고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저는 당연히 추천해드리겠지만 하지만 이 증권사에서 우리가 쓸만한 건 CM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CMA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거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왜 설명해주냐면 종합금융자산관리사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증권사도 그냥 짚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3층 석탑이 아니라 2층 석탑으로 보통 재테크를 많이 합니다. 단중기를 합치고 중장기를 합칩니다. 그래서 2층 석탑으로 요즘에 많이 해요. 단중기, 중장기. 그리고 나서 중기 재테크는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당연히 단기보다는 중기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그럼 중기보다 장기가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 중기 재테크를 왜 요즘 사람들이 안 하냐면 장기 재테크에는요 2년을 납입하면 5년, 6년 동안 멈출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 금액을 중기적, 단기적으로 빼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굳이 리스크 있으면서 애매하게 중기로 5년 정도, 7년 정도 하는 재테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의 재테크가 이자율도 더 높은데 기능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중기 재테크를 빼고 단중기와 중장기로 묶는 경우가 많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심플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플랜 받으면 되죠? 은행 적금, 그 다음에 내선종 10만원, 마든 뭐 15만원, 15년 납, 20년 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중기 재테크의 특징은 뭐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세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주식이나 펀드에 뭐 관심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깔 수 있는 IP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오늘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거절 처리 특강을 한번 다 해드릴게요. 이 사람 주식에 관심 있는데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기 재테크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이제는 의미가 없다. 왜? 중장기 재테크의 유니버셜 기능, 즉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기 재테크는 굳이 선호하지 않는다. 왜? 장기 재테크가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자, 그럼 이제 장기로 딱 왔어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자, 장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장기 재테크는 어디서 다룬다? 보험사에서만 다룬다. 그러면서 아까 해줬던 연금 얘기를 또 해줍니다. 네. 연금 얘기를 또 해줘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 상품이 뭐뭐가 있을까요? 상품이 뭐뭐가 있을까요? 아까 은행, 증권사에도 상품명 정도 나열해주는 게 좋아요. 은행에는 주택청약, 적금, 예금 이런 것들이 있고 증권사에는 주식펀드, 뭐 ELS, DLS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럼 이 보험사에 뭐가 있을까요? 잘 아마 생소하실 텐데
내가 오늘 팔 거를 여기다 쓰면 돼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라무종이랑 아니 라무종이 아니지 이제 라무종은 잊어야죠. 자 내선종이랑 마음든든을 팔고 싶다. 그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장기 재테크에는 제가 지금 크게 제 급여의 50%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내선종이라는 플랜도 있고 마음든든이라는 플랜도 있고 당연히 알고 계신 것처럼 연금도 있고 VL도 있습니다. 종류가 제일 많아요. 왜?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 판매하고 싶은 상품 2개를 먼저 여기다 써놔야 돼요. 저는 이 중에서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를 중기적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개를 완성시켜서 재테크 완성품을 전 만들었고 오늘 그렇게 똑같이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마치 넌 나한테 할 거야. 계속 암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보험사의 특징은 뭐냐면 보험사에 있는 모든 재테크의 특징은 복리의 비과세입니다. 복리의 비과세.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은행과 즉 단중기와 중장기로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징이 달리의 과세고 여기는 특징이 복리의 비과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달리, 복리, 과세, 비과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달리, 복리 설명을 또 다시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상담해놓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문의 또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문의가 많을수록 상담 끝나고 질문이 많을수록 상담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 상담, 그러니까 본 상담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알기 쉬운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도 얘기해봤다가 그러니까 뭐 사과하면 울긋불긋한 사과, 푸르스름한 사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달리나 복리의 개념을 다양하고 재밌게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객 만나서 무슨 코스트 에버리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려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해주는 게 상담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도 그래야 만족을 해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려운 얘기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원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런 얘기 먼저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상담 중간중간에 리뷰를 해줘야 돼요. 10분 얘기하고 또 리뷰 1, 2분 해주고 10분 얘기해주고 1, 2분 또 리뷰해주고 그거를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달리와 복리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달리는 원금의 이자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원금의 이자가 쌓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원금부터 모아야 돼요. 근데 복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금만큼 이자가 나오는 게 바로 복리예요. 원금의 이자가 쌓이면 그 이자가 쌓인 거에 원금이 또 쌓이고 원금 이자 플러스 원금에 또 이자가 쌓이고 또 이자가 쌓이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로 복리인데 복리의 특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어도 원금의 50% 이상은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100만 원씩 10년 동안 복리 재테크를 하면은 원금 1200이겠죠. 그리고 그걸 거치해두면 이자가 6000, 7000 그 이상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하겠냐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계셨죠. 그런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을 옆에다가. 자, 그럼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더 쉽게. 2가지의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의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겨울은 지났지만 우리가 눈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눈사람을 크게 만들수록 내 재산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눈사람을 만들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눈이 있어야겠죠? 눈. 네. 자, 눈을 모으는 2가지의 방법인데 첫 번째는 아이스박스에 1년에 한 번씩 눈덩이를 뭉쳐서 총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모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눈이 소복히 쌓인 설산 위로 올라가서 조그마한 눈덩이를 일부러 좀 크게 그려줘요.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러면 이게 A 방법이고 이게 B 방법이면은 내가 눈사람을 크게 만드는 게 이 게임에서 이기는 어떤 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A로 눈을 모으고 싶으세요? B로 모으고 싶으세요? 당연히 B로 모으고 싶겠죠? 근데 왜 A로만 지금 눈을 모으고 계세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죠. A로만 지금 눈을 모으고 계시죠. 바로 A가
내가 눈덩이 하나를 만들면 여기에 조그마한 눈덩이 조그마한 게 하나 이자가 붙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10번이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B 방법은 뭐냐면 눈덩이에 눈덩이가 붙고 그 눈덩이에 눈덩이가 또 붙고 그렇게 계속 굴려나가서 결국에는 원금과 이자가 비슷해지는 재테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달리고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근데 1000명한테 물어보면 다 B 방법으로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B 방법으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방법 모르니까. 아직도 이상한 편견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A 방법으로 내가 안전하게 눈덩이를 모아가는 게 바로 은행이고 B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내 인생의 4대 자금에 쓰일 자금을 만드는 게 바로 복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과세와 비과세는 뭐냐? 아까 제가 과세는 세금은 어디서 뗀다? 원금에서 떼는 이자에서 떼 어디서 뗀다? 이자. 그래서 이자 소득세라고 부르고 근로소득세라고 부르죠. 안이불의 근로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을걸요? 비과세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과세와 비과세는 뭐냐면 내가 뼈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눈을 모았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이제 눈사람을 만들려고 이 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발로. 야, 이거 아이스박스 내 거니까 세금 내야지. 눈덩이 2개 내놔. 이게 바로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2천만 원 미만일 때 15.4%를 떼고 이자가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30% 이상의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를 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못 느꼈던 이유가 아니 이자가 나오는 저축을 하고 있었어야 느끼죠. 이자 5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에서 5천 원 떼봤자 뭘 느끼겠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복리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복리 이꼬르 시간이다. 복리는 뭐다? 시간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1초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시간을 타고 흘러가거든요. 복리는.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받아야 되는 이자가 원금에 계속 이자로 합쳐져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복리는 뭐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은행 적금 100만 원씩 해봤자 1년에 이자 얼마 나온다? 5만 원 나온다. 그렇게 10년이면 50, 100년이면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00년이요. 해봤자. 근데 복리는 어떻다? 수천만 원의 이자를 만들 수 있으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원금만큼 뭐가 나온다? 이자가 나온다. 근데 그 이자에서 세금을 다 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금이 1억인데 이자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2천만 원의 이자를 넘어가기 때문에 약 38% 정도의 세금을 떼요. 그러면 아깝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모은 건데 거기에 5천만 원 내가 다 받아야 정상인데 거기서 내가 3천만 원을 국가에 줘야 된다라면 아니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달리 방법이 있고 복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믹스해야 됩니다. 약 5대5 정도. 이 두 가지를 믹스해야 돼요. 이자를 만드는 시스템과 단순히 내가 3년 안에 쓸 돈을 모으는 시스템 두 가지를 믹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금은 어디서 뗀다? 원금이 아니라 다 이자에서만 떼죠. 다 이자에서만 떼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를 없애는 게 바로 비과세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과세는 2천만 원 미만일 때 15.4%, 2천만 원 이상일 때 38%를 떼고 비과세는 조건이 있어요. 10년. 그래서 보험사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장기저축은 다 보험사에 있으니까 5년부터 평생이 제가 장기저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비과세를 우리가 받으려면 무조건 10년 동안 저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뒤에도 한 30분의 내용이 또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벌써 몇 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왜 못 느끼고 있다?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월급 받으시잖아요. 세전 받으세요? 세후 받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미 내가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한번 떼고 그걸로 저축을 하는 건데 왜 세금을 또 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못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계속 그냥 뒤통수 맞고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나중에 저축해서 세금 안 떼는데 아니 왜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왜 이렇게 세금을 떼고 계셨어요? 혼자서. 아니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감될 수 있는 얘기를 아니 세전, 세후 중에 세전 받고 싶다면서요. 그럼 내가 이미 20만 원, 30만 원의 세금을 뗀 걸로 저축을 하는 건데 그걸로 또 세금을 뗀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비과세 자금이 얼마가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비과세 자금이 40조가 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우리 도훈 씨의 비과세 자금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거기에 억울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몰랐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대학 이상을 나와야, 대학원을 나와야, 어떤 평균 급여 이상을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험사에 10년 이상의 장기 재테크를 하면 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비과세 혜택을 못 보고 있을까요? 근데 대한민국 비과세 자금은 40조나 있는데 그럼 그거는 다 누구의 돈일까요? 다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의 돈이죠. 그래서 비과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국가가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왜 아직도 비과세가 있을까? 처음에 비과세는 3년만 하면 비과세였고 지금은 5년, 7년, 이제 10년이 됐고 앞으로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비과세가 아직도 있을까? 법을 누가 정하죠? 어디서 정하죠? 국회에서 정하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멍청해요, 똑똑해요? 똑똑하겠죠. 다 좋은 대학교 나왔잖아요. 비과세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기만 하고 있겠죠. 근데 세금을 더 많이 떼는 게 앞으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비과세는 당연히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한테 급하면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부터 시작해야 내가 이자를 폭발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복리와 당장 내일 없어져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비과세부터 우리를 준비는 해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과세 비과세 해야 될 얘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이 보험사들은 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느냐에 대한 얘기도 이제 또 나오는데 시간이 오늘 너무 사실 부족하네요. 한 30분만 더 있으면은 끝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달리와 복리 그리고 과세와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달리와 복리 이렇게 어떻게 딱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 재테크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짚어줘요. 인생의 5대 자금 중에 아까 팩트 받은 거 있죠? 이거 이거 이렇게 다 해서 믹스를 해줘요. 믹스. 다 매칭을 한 번씩 다 해줍니다. 지금 100만 원씩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00만 원씩 은행 적금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3층 석탑에서 1층, 2층, 3층으로 쌓아 올라가야 굉장히 견고한 나만의 저축 석탑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거를 그대로 제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기 은행 100만 원만 있으니까. 그럼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자산 관리를 맞춤복식으로 딱 하나만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어때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 누가 툭 치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에 입고 있는 기성복을 이런 맞춤복 형식의 자산관리 석탑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은행 적금 100만 원 했을 때 5만 원 나온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이 살아왔던 시대랑 왜 달라지고 있고 우리는 왜 이제 단중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까지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금융의 역사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딱 그려줘. 1998년, 1970년 예. 지금 우리는 이 과거,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이 과거를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미래요. 그렇죠. 미래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강의를 나중에 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기다리고 계셔서 이것만 좀 간단하게 이거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리뷰해주면서 클로징을 세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죄송하네. 네. 이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시대고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20대 초반부터 일해서 65세에 은퇴하고 보통 75세에서 80세 사이에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40년 일한 걸로 20년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약 55세에 은퇴를 하고 한 100살까지 삽니다. 즉 30년 일한 걸로 45년을 살아야 돼요. 더 무섭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급여는 총 240번밖에 못 받으시는데 240번 받은 급여로 앞으로 360번, 480번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뒤바뀐 시대에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된다? 금리 역전 현상을 우리는 이용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송하네. 네. 자, 1970년대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여기까지만 빨리 할게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죠? IMF.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 금융 경제는 완전 리셋됐어요. 리셋. 그래서 197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나라도.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1970년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 스타크래프트 다 해보셨죠? 혹시 종족이 어떤 거셨어요? 테란이셨어요. 이때가 딱 어떤 상황이었냐면 커맨드 센터에 일꾼 4마리 있는데 스타크래프트의 운영자가 와서 쇼미더머니를 한 100번 정도 쳐주고 간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필리핀 가보신 분들 필리핀 지금 못 사는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때 얼마나 못 살았냐면 필리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빌려올 정도로 지금도 못 사는 필리핀에 가서 50년 전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인데 이때 국제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그런 리스펙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독일이나 그런 데서 광고 그렇게 외화를 많이 벌어 오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돈을 빌리면서 커맨드 센터에 일꾼 4마리 딱 있는데 쇼미더머니 한 10번 정도 쳐서 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외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꾼으로 미네랄이랑 광물 캐게 시키시겠어요? 아니면 그걸로 빨리 탱크 올리고 발전소 짓고 일꾼 뽑고 막 멀티하고 확장하고 당연히 뭐 어떻게 할까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후자로 여러 가지의 발전을 하겠죠. 네, 여러 가지의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다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서울, 부산 딱딱 찍고 거점 발전? 그렇죠.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점 개발을 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는 당연히 성장 속도가 어땠다? 굉장히 빨랐다. 고성장.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았다 낮았다? 은행 적금만 해도 20% 1년에. 워렌 버핏이 1년에 7% 수익냈는데. 그러니까 고금리. 그리고 복지국가가 아니잖아요. 출산율도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세금.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그 피라미드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세금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는가 그것도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3차 강의 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금 할 말을 못하겠네요.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죄송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끄고 3차 강의